유비가 유장을 공격하게 됐을 때 그때 공격하다가 누가 죽느냐? 방통이 죽습니다. 방통이 일찍 죽는 셈이에요. 방통도 36살에 죽었나? 굉장히 요절을 하는데 정사에서도 유비에 있어서 제갈량 다음 가는 모사로 인정은 받는 것 같아요. 글을 써놓은 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그 촉서 방통전을 보면 이 사람의 그 커리어 중에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유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오로 운구해왔다. 방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 같은 이 벼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어떻게 방통에 의해서 운구되어 왔는지는 설명이 좀 없어요. 미루어 보건대 방통은 어느 정도 좀 지명도가 있었다. 벼슬이 없었지만 지명도가 있었다라고 뭐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방통은 그런 식으로 오나라 인사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의 자리를 이은 대도독은 노숙이었는데 노숙하고도 그냥 막역하게 지냈대요. 아무튼 그렇게 방통은 오나라 인사들과 굉장히 교류가 많았는데 막상 등용은 유비에 의해서 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비가 처음에 어떤 벼슬을 주냐면 한 지방의 현령의 사도 정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줬는데 치적이 없어 쫓겨났다. 치적이 없어? 예, 일해놓은 게 없어서 쫓겨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숙이 유비한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좀 큰 거 맡게 될 사람이다. 어느 정도 큰 일을 주느냐? 제갈량하고 똑같이 줍니다. 그랬더니 잘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제갈량도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서천으로 들어갈 때 제갈량한테 형주를 맡기고 자기는 방통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만큼 방통은 중용됐던 거죠. 들어가서 유장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공격하게 됐을 때 가다가 낙현이라는 곳을 공격을 하다가 성에서 날라온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방통이? 예, 방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죽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방통이 죽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유비가 형주에 있는 제갈량을 불러드립니다. 그때 어느 정도로 불러드리냐면 관우 빼고 다 불러드려요. 형주가 거의 뭐 관우한테 그냥 맡겨놓고 모조리 다 불러드립니다. 연희에는 어떻게 표현해놨느냐. 적벽대전할 때 방통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조조한테 찾아가서 배를 주렁주렁 있게 만드는 그렇죠. 그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오나라에서는 이 방통을 잡으려고 노숙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손곤한테 방통을 추천을 해요. 이 사람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외모지상주의가 나옵니다. 손권이 방통을 보자마자 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빼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쓰질 않습니다. 연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비한테로 가는 겁니다. 갔더니 유비도 마찬가지네. 누가 왔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봉추 방통이 왔는데 손곤하고 반응이 뭐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저쪽에 가서 저기 하나 비었는데 사또나 좀 하세요. 이렇게 간 거지. 방통 실망을 한 거죠. 가서 일을 안 하고 내내 놉니다. 계속 노니까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네, 우리 현령 와서 맨날 술 처마시고 뻗어 자고 논다. 마비다. 그래서 장비를 감사로 내려보냅니다. 장비가 열받죠. 또 정의감에 또 투철한 장비가 이 자식 이거 때려 죽여야지 이러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내 이놈. 네가 우리 형님이 어쩌고저쩌고 보내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통이 그래서 뭐 내가 뭐 안 한 게 뭔데? 너 봐라 한 게 뭐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 그럼 뭐 하지 뭐. 그러더니 아랫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밀린 거 다 가져와봐. 송사 밀린 거 다 가져와봐 한 거예요. 다른 밀린 서류 작업은 그냥 후루룩 다 써버리고 송사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판단을 물 흐르듯이 했다고 합니다. 다다다다다닥 처리를 하는데 몇 달치를 반나절 만에 끝냈다고 해요. 이야. 그걸 장비가. 옆에서 보고 있던 장비가 바로 엎드려서 사람을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장비도. 그때까지 방통은 그 제갈량과 노숙의 추천서를 끄집어내지도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제갈량이 돌아와서 봤더니 유비가 방통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백리지제가 아니라 크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비가 불러서 제대로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갈량하고 동급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요 백리지제라는 말은 정사에는 노숙이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희에서는 제갈량이 쓴 걸로 나와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유장하고 유비가 틀어져가지고 공격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갈량이 천문을 보고
별이 하나 큰 게 떨어져서 유비한테 빨리 기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장수 중에 누가 죽을 것 같다. 조심하셔라. 유비한테 보내니까 유비가 딱 보더니 무슨 필이 섰는지 방통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 지금 제갈량한테서 이게 왔는데 군사 좀 조심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방통이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제갈량이 내가 공을 세울 거를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살짝 깎아내립니다. 방통을. 그래서 방통이 유비한테 저도 천문을 볼 줄 압니다. 제갈량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굉장히 길합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을 갈 수 있게 지금 돼 있는데 작전 옵션상 큰 길로는 유비가 가고 작은 길로는 방통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유비가 큰 길로 가시라고. 제가 작은 길로 가겠습니다. 큰 길에는 이제 군사도 많이 데리고 가니까 더 안전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통이 아닙니다. 아유, 걱정 마시라. 나 갑니다. 그러면 제 말을 타고 가십시오. 말도 줘요. 유비가? 예, 100만을 줬다고 합니다. 눈에 더 띌 텐데. 그러니까 표 많이 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쭉 가는데 봤더니 좀 기분이 싸한 데가 있어서 이상하다. 여기 왜 이렇지? 야,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가요 낙봉파예요. 이러는 거예요. 낙봉파. 예, 낙봉파. 그래서 낙봉파. 자기의 별호가 봉추입니다. 봉추가 뭐냐면 봉황새끼예요. 네, 봉황봉자의 병아리 추자. 네. 낙봉파면 내가 떨어지는 곳인데 야 순간 후퇴! 라고 하는데 갑자기 화살이 피피피피 날아서 벌집이 되어서 죽습니다. 왜? 흰말을 타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유비다! 그렇지. 이렇게 때렸겠죠. 네. 그래서 봉추가 죽었다고 해서 낙봉파입니다. 물론 선우가 바뀌었지만. 그렇지. 그런데 그것도 참 잘 썼어요. 왜냐? 실제 지명이 낙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살짝 바꾼 거죠. 야, 진짜 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는 형주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형주는 아까 유비가 입촉을 하면서 관우한테 맡기고 제갈량, 장비, 조운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네. 빠져나갈 때가 213년이에요. 그때부터 관우가 죽는 219년까지 6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 215년에 조조와 손권의 유수구 전투가 있었고 214년에 성도 함락해가지고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는 것과 조조와 장로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마초가 유비한테 항복해오고 그리고 다시 유비가 한중을 먹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유비와 조조의 또 대치가 있는 그런 모든 다른 사건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사건은 복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이 형주 공방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주 공방전은 관우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빼앗기는 거죠. 오나라한테. 연희에서는 제갈량이 유비의 부름을 받고 장비와 조운을 데리고 익주로 가면서 관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관장군 혼자 지킬 수 있겠습니까? 관우는 이 자존심이 쩌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자존심을 넘어서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에 이르는 거죠. 그랬더니 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냐. 뭐 지키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계책을 줍니다. 양쪽으로 막지 마시고 조조와는 싸우고 손권이랑은 손을 잡아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무 무리 없이 잘 지킵니다. 그래서 조조가 공격을 해봐요. 왜? 많은 군대가 서쪽으로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조인을 필두로 많이 공격을 하는데 잘 막아냅니다. 오히려 쳐들어 올라갑니다. 형주의 위쪽은 조조가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쪽을 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조조가 밀려. 되려. 예, 조조는 없었습니다. 조인이. 그래서 조조가 구원병도 보내요. 되려 밀리니까. 예. 그런데 그 구원병도 다 박살내요. 굉장히 맹장들이 오는데 우금 방덕이 오는데 방덕은 그 방덕과의 전투는 굉장히 정말 명전투인데 방덕은 어찌됐건 목을 잘라서 참수를 하고 관우가. 예, 방덕은 굉장한 장군입니다. 마초의 부장이었는데 아무튼 뭐 관을 끌고 와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관을 끌고 나올 정도로.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장수 우금도 맹장이에요. 그 한수가 범람하여라고 해서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위가 돼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보냈는데 하나는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목이 날라가고. 죽고 하나는 항복을 해서 조조가 되게 실망해요. 그 정도로 관우가 잘했어요. 그 마지막에 조인이 있는 그 번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게 뚫리면 조조가 또 위험해져. 허도가. 그래서 촉서 관우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조가 관우가 두려워서 천도도 고려를 했었다고 합니다. 와. 수도를 옮길까? 라고. 예, 물론 이거 관우전에만 나오는 건데 네. 하지만 천도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렸다고 나와 있냐면 사마의, 나중에 제갈량의 최대 라이벌입니다. 제갈량이 얘를 못 이기고 죽어요. 그 사마의가 이때 나타납니다. 천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관우의 이 포위를 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푸느냐? 손권을 이용해서 후방을 치면 관우는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갑니다. 라는 겁니다. 촉서에는 손권으로 하여금 형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위서와 오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손권이 자기가 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권이 먼저 유비하고 이렇게 동맹관계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먼저 배반한 거로 나와 있죠. 예. 오서 5주 전에는 그 한술 더 떠서 관우를 토벌하겠다라고 충성 편지를 보내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토벌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무제기에는 손권이 자발적으로 충성을 표시하는 그 표식으로 관우를 공격하는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권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관우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선주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손권이 관우의 배후를 공격하였다. 형주를 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당한 거야. 이쪽이 우리 편인 줄 알고 방비를 좀 허술하게 그렇지. 하고 모조리 끌고 올라갔는데 뒤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근거지를 다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우가 올 때 갈 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관우의 부대는 다 와해가 됩니다. 뒤가 다 뺏겨버렸다는 말은 보급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먹을 게 오지 않으니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관우와 오나라 관계에서는 안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촉서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과거 손권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관우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우가 그 혼담을 갖고 온 사자를 모욕하여 쫓아버리고 손권은 분노했다. 보입니다. 연희에 보면 여기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손권은 결혼시키는 걸 좋아하나 봐. 결혼시키려고 사자가 왔더니 네. 관우가 뭐라 그러냐면 야, 호랑이 새끼를 어떻게 개새끼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자존심 상했다. 완전 모욕이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천하의 욕을 얻어먹은 겁니다. 망신을 산 거예요. 그렇지. 손권이 앙심을 품지 않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이를 갈겠는데. 아주.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관우가 출병하고 난 다음에 그 근거지 강릉을 자기 부하한테 맡겼는데 평소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가 올라가 있는 사이에 보급을 제대로 좀 게을리했대요. 그러니까 관우가 뭐라 그러냐면 내 돌아가서 너네들 꼭 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오면 죽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손권을 자기가 맞이해 드려요. 배반을 한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우전에는 보면 관우의 부하 둘이 손권의 군을 맞이했을 때 안 싸우고 그냥 내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쉽게 내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연희에는 보면 이 여몽의 작전이 그 관우를 그 실질적으로 잡은 사람이 여몽인데 오나라에 네. 이 형주를 빼앗는 작전이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연희의 모든 기록은 여몽전에다가 육손전을 좀 합쳐가지고 좀 써놓은 거예요. 그 소설에는 정말 작전이 되게 좀 긴박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 연희가 아니고 한 8, 90% 다 실제로 맞는 기록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되는데요? 관우가 북쪽으로 치러 올라갈 때 아래쪽에 방비를 좀 단단히 해요. 왜? 그래도 오나라를 못 믿겠거든. 그때 오나라의 그쪽을 맡은 대장은 여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잘 아팠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았구나. 예, 굉장히 맹장인데 머리 누수하고 학문은 하지 않아서 글은 못 썼는데 아무튼 머리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몽은 정말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이 여몽전을 읽어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관우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도 몸이 좀 실제로 좀 아파서 약간 요양차 뒤쪽으로 빠져 있었는데 그때 육손이, 이건 육손전의 기록인데 육손이 이 아픈 것을 좀 이용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좀 내요. 근데 그걸 좀 받아들입니다. 여몽이 아프니까 사령관이 바뀌었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육손입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방심을 슬슬해요. 그게 왜? 뭐 탄탄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 육손은 듣보잡이고 굉장히 어린애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육손은 어리지 않습니다. 제갈량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그렇게 해서 육손이 가자마자 관우한테 편지를 보내요. 요 연희에도 나오고 요거는 실제로도 있습니다. 관장군 참 훌륭하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와서 보니 실제로 보니 더 대단하네요. 이러면서 관우의 자만심을 정말 쩔게 만들어. 쩔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서 좀 보고 배울게요. 이렇게 공손하게 편지를 보냈더니 관우가 여몽이 없어져서 편한데 더 만만한 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군사를 거의 빼가지고 또 자기 그 번성 공격에다가 합류를 시킵니다. 형주와 오나라는 이 장강의 지류를 사이에도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우는 강변에 초병을 세우고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터지면 연락가게 하고 해서 본성에서 금방 알 수 있게 연락체계를 만들어놨죠. 예, 그 정사의 봉화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 연희에는 그것을 봉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몽이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작전을 짜죠. 장사꾼의 옷을 입혀서 정병들은 모조리 배 밑에 숨고 실제로 장사꾼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초병들의 주의를 초병들을 방심하게 하는 거죠. 상륙할 때까지. 그리고는 일거에 초병들을 제압을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변고를 그쪽에 못 알리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점령을 해서 그 강릉성을 제압을 합니다. 왜? 걔는 거의 열어주다시피 했잖아요. 다른 기록을 보면 순식간에 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봤더니 모조리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밥 배달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번성의 포위를 풀고 후퇴를 하게 됐는데 순식간에 군대가 와해가 되죠. 더구나 조조는요 이미 또 더 서황도 한 부대를 끌고 와서 또 구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전부 다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맥성이라는 작은 성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나라 군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손권이 고민을 좀 해요. 죽일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은 이 관우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서 죽입니다. 결국 손권이 관우를 이제 처단하고. 예. 그리고 그 목을 조조한테 보냅니다. 촉서에는 그 관우의 머리가 조조한테 전달되었다라는 말은 없는데 무제기에는 보면 관우의 머리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조조도 죽습니다. 죽은 시점은 관우가 죽은 지 2달 만에 조조가 죽어요. 그렇게 뭐 병사? 병사죠. 예. 그러나 관우의 머리가 배달되고 난 다음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죽어요. 예. 연희에 보면 화타라는 명의가 나와요. 의사. 근데 정사 화타전에 보면 진짜 거짓말같이 사람을 잘 살려요. 병을 잘 고친 것으로 나옵니다. 연희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관우의 머리가 배달되고 난 다음에 조조가 이렇게 봤더니 아유 이 박스 안에 관우의 머리가 온 거죠. 그렇죠. 아유 관장군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 라고 했더니 관우가 눈을 뻑 떠요. 목이? 예. 목만 있는데? 예. 그래서 연희입니다. 네. 기겁을 이렇게 기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조조가 정상이 아닌 거야. 시름시름. 네. 그리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온갖 귀신에 시달리다가 화타를 부릅니다. 야, 내 머리가 아프다. 좀 고쳐줘. 화타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금 승상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요 도끼로 머리를 좀 갈라가지고 무슨 기운을 좀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내 수술을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조조가 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내가 니를 어떻게 믿고 도끼로 뭐 내 머리를 쳐? 이렇게 해서 깜빵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죽여요. 화타는 중국의 명의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조조는 죽습니다. 이게 소설의 얘기고 위서 화타전에 보면 조조는 처음부터 편두통을 앓았어요.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지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화타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병을 다스렸더니 나아졌다라고 있었던 거죠. 조조는 나중에 자기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 화타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죽을 때는 좀 후회를 해요. 아. 화타를 좀 살려놨으면 얘 좀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정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우를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대목이었냐면 관우가 팔에 독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팔이 아픈 거야. 그래서 화타를 부릅니다. 이건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이 내 팔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 이미 도끼가 뼈까지 스며들어서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살을 찢어서 그렇죠. 근육을 갈라서 뼈에까지 이게 독이 스며들어서 뼈를 긁어내야 된다고. 그렇지.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죠, 당연히. 네, 그래서 장군 죽을 만큼 아플 테니 양쪽에 손을 메고 입에 자갈을 물고. 재갈을 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관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허허 쪽팔리게 무슨 말이야. 와. 그냥 하시오. 그냥? 예, 라고 하면서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바둑을 떠요. 야. 그 사이에 살을 가르고 근육을 가르고 뼈에까지 가서 와. 사각사각 긁는 소리가 온 방에 퍼져서 피는 뭐 사발로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있어. 예, 관우가 이게 다 마칠 때까지 그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관우가. 관우는요 무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사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그냥 뭐 천하제일의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야, 그래서 내가 야, 참 소설이 이렇게 참 뻥을 치다니 라고 했는데 촉소 관우전 이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 일단 의원이 화타가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의원이고 연회 중이었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자르면서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해요.